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운동하셨나요? 만약 그 결정이 회복을 늦추는 것을 넘어서 심장에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플 때 운동이 언제, 왜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콧물이 살짝 날 때 운동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쉬어야 될지 망설여질 때가 있죠. 괜히 운동했다가 더 아플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만 보고도 운동 여부를 간단하게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넥 체크, 우리말로는 목 점검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스포츠 의학 쪽에서는 꽤 흔하게 쓰는 기준이에요. 말 그대로 증상이 목을 기준으로 위쪽에만 있는지 아니면 목 아래쪽에도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목 위 증상은 대표적으로 콧물이 나거나 코가 좀 막히는 거, 재채기, 그리고 목이 살짝 따끔거리는 정도, 그런 가벼운 목 아픔 같은 걸 말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전부 목 위쪽에만 있고 열이라든지 온몸이 쑤시는 몸살 기운 같은 그 전신 증상이 전혀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운동을 완전히 쉬기보다는 강도를 좀 조절해서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반대로 목 아래 증상으로는 가슴 답답함, 기침이 좀 심하게 나는 거, 아니면 온몸에 근육통이나 오한이 느껴지는 몸살 기운, 그리고 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목 아래의 문제거나 몸 전체의 문제라는 신호니까 그때는 그냥 쉬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증상 위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냥 경험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보통 목 위 증상만 가볍게 있을 때는 그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도 리노바이러스 같이 비교적 약한 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은 주로 코나 목, 점막 같은 그 특정 부위에만 영향을 주는 국소적인 감염인 경우가 많아서 몸 전체 시스템에는 큰 부담을 안 주는 거죠. 하지만 기침이 심하거나 몸살, 열 같은 목 아래 증상이나 전신 증상은 얘기가 달라요. 이건 인플루엔자처럼 좀 더 센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아니면 우리 몸 면역계가 온몸에서 싸우면서 염증 물질이 퍼지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즉,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넥 체크가 위험도가 낮은 국소 감염과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전신 상태를 구분하는 첫 번째 필터 역할을 해주는 셈이에요. 넥 체크를 통과해서 운동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됐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운동 목표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기록을 세우거나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첫째는 회복을 방해하면 안 되고, 둘째는 운동 감각을 유지를 하고, 셋째는 디트레이닝, 즉 근손실처럼 몸이 약해지는 걸 최소화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강도, 즉 드는 무게는 평소랑 비슷하게 유지하는데 운동량, 즉 총 세트 수나 반복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강도 그리고 운동량을 둘 다 확 낮춰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걸 회복 세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방법, 무게는 그대로 두고 운동량만 줄이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 벤치프레스를 80kg으로 3세트 10번 했다면 무게는 80kg 그대로 가는데 세트 수를 한두 세트로 줄이는 거죠. 스쿼트를 100kg으로 5세트 5번 했다면 100kg은 유지하면서 2세트나 3세트 5번 정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자잘한 그 보조 운동들, 예를 들어 팔 운동이나 복근 운동 같은 건 그냥 생략하고 핵심적인 큰 운동 위주로 짧게 끝내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왜 무게는 그대로 두고 운동량만 줄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근력을 유지하는 데는 강도, 즉 얼마나 무겁게 드느냐가 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경계가 무거운 무게에 반응해서 힘쓰는 법을 기억하고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들던 무게로 계속 자극을 줘야 힘이 떨어지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반면에 총 운동량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피로도나 회복 능력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아플 때는 우리 몸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랑 싸우느라 이미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걸 회복 예산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는데 평소보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주 빠듯한 상태인 거죠. 근데 운동량이 많아지면 운동이랑 회복 과정에 너무 많은 예산을 써버려서 면역 체계에 들어갈 몫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강도는 유지하면서 운동량을 평소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로 확 줄이면 근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은 주면서도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 그리고 스트레스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병과 싸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그 귀중한 회복 예산을 아끼는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인 회복 세션은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법이에요. 이건 운동 강도, 무게, 그리고 운동량, 세트 반복수 모두를 평소의 절반 이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낮게 줄이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평소 100kg 스쿼트를 3세트 10번 이렇게 했으면 50에서 60kg 정도로 가볍게 2세트 10번 정도만 하거나 아예 빈봉으로 자세만 연습하거나 맨몸 위주로 할 수 있어요. 유산소라면 이제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조깅 같은 게 해당되고요. 회복 세션의 주된 목적은 근력 유지를 위한 자극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회복 촉진에 더 가깝습니다. 아주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몸에 큰 부담은 안 주면서도요. 그리고 운동 습관 자체를 유지하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엔돌핀 같은 심리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고요. 이건 마치 계획된 디로드 주간을 하루짜리로 압축해서 이 갑자기 생긴 병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에 맞춰서 적용하는 마이크로 디로드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몸 상태에 맞춰서 회복 원리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그날 컨디션이나 개인의 회복 능력,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가벼운 모기 증상만 있을 때 대처법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평소 무게는 유지하되 세트 수를 줄여서 근력 자극은 주면서 회복 예산을 아끼는 방법. 다른 하나는 무게랑 세트 수를 모두 절반 이하로 낮춘 아주 가벼운 회복 세션으로 회복을 지원하는 방법이었죠. 어떤 걸 택하든 목표는 기록경신이 아니라 현명하게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것이고 개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증상이 목 위에만 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면 이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심한 목 통증이나 코막힘 혹은 콧물이 막 쏟아지는 이런 상황은 우리 몸 안에서 면역계가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거든요. 증상의 심각성 자체가 염증 반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면역 활동이 격렬해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 그리고 자원이 엄청나게 소모되어서 이미 비상사태인 거죠. 몸은 이미 감염이랑 싸우느라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운동이랑 면역력 관계를 설명하는 제2자형 곡선 이론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적당한 강도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몸에 이미 병 같은 걸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운동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면역 요구 상태와 높은 신체 활동 요구 상태가 겹치면 우리 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심각한 자원 위기가 생겨서 이 제2자형 곡선의 맨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병이 더 심해지거나 회복이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심할수록 운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명확한 운동 금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운동을 권장할 수도 없는 회색 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운동을 하겠다면 앞에서 설명한 그 회복 세션, 즉 강도와 볼륨을 평소의 50% 이하로 확 낮춘 아주 가벼운 운동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최대치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운동 전후 그리고 하는 중에도 자기 몸 상태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만약 그 가벼운 회복 세션을 했는데도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명백한 멈춤 신호예요. 즉시 모든 운동을 중단하고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회복 세션은 운동 효과보다는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진단 도구로서의 의미가 훨씬 커져요. 아주 가벼운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죠. 몸이 괜찮다고 반응하면 가벼운 활동은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사실 심한 국소 증상이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고 길게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며칠 푹 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 하루 이틀 정도 쉬면 근손실이 올까봐 불안해 하시는데, 의미 있는 근력이나 근육량 감소는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 이상 운동을 완전히 안 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작 며칠 쉬는 걸로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오히려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다가 컨디션 난조가 일주일 넘게 가버리면은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운동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목표를 운동 능력 유지가 아니라 최대한 빠른 회복으로 바꿔야 돼요. 완전한 휴식은 우리 몸의 모든 자원, 그 귀한 회복 예산을 100%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랑 싸우는데 쓸 수 있게 해줘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며칠 쉬는 것의 비용, 근손실 위험, 요거는 거의 없지만 병이 빨리 나는 이익, 빠른 운동 복귀, 요거는 매우 크죠. 반대로 아픈데 억지로 운동하는 것의 이익은 기껏해야 현상 유지, 그 정도인데 병이 길어지거나 더 심해질 수 있는 비용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2, 3일 푹 쉬어서 일주일 갈 병을 나흘 만에 끝내는 게 장기적인 운동 계획 전체로 보면 훨씬 이득이에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미래에 더 잘 운동하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자원 경쟁 모델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모기 증상이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콧물, 코막힘이 심할 때는 증상 자체가 몸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이므로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제2자형 곡선 이론이나 자원 경쟁 모델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권장되는 최선의 선택은 며칠간 완전히 쉬면서 회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길게 봤을 때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운동에 복귀하고 성장하는 길이에요. 아주 가볍게 회복 세션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운동 효과보다는 몸 상태를 체크하는 진단 도구의 의미가 크고,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회복을 돕기는커녕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더 길게 끌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 위 증상이나 특정 부위에 국한된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만약 몸 전체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 특히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운동을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발열, 그러니까 열이 나거나 아니면 온몸이 쑤시는 몸살 기운, 오한, 아니면 극심한 피로감, 구토나 설사,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 운동을 할까 말까 이 고민은 그냥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권장사항 수준이 아니고요. 의학이나 스포츠 과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확고한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전신 증상이라는 게 그냥 목 아프고 코 막히는 거, 그거랑 얼마나 다른 걸까요? 단순히 증상 범위가 넓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병의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는 신호예요. 예를 들면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나는 그런 국소적인 증상은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지전 같은 거라면요, 발열이나 몸살 같은 전신 증상은 몸 전체 시스템에 걸쳐서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병원체나 염증 반응 물질들이 이미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 조절 기능, 심장이나 혈관 기능, 근육의 에너지 대사 같은 우리 몸의 아주 핵심적인 시스템 전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적색 경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면전 상황에서는 위험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단순하게 컨디션이 안 좋다, 회복이 좀 늦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유일한 정답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예외도 없이, 어떤 타협도 없이 완전히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가볍게 조깅을 한다거나 스트레칭, 이런 회복 목적의 활동조차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계획된 운동, 그러니까 구조화된 신체 활동은 그냥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아프면 조금 움직여주는 게 회복에 좋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전신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는 상태만 봐도요,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기초대사율,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소모량이 이미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어요. 동시에 땀이나 호흡으로 수분 손실도 훨씬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몸은 이미 내부의 침입자랑 싸우느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그런 과부하 상태인 거죠. 거기에 운동이라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한 건 이미 삐걱거리고 있는 기계에 더 무거운 짐을 그냥 올려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휴식은 그냥 빨리 회복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막기 위한 의학적인 필수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일상적인 활동량도 좀 줄이고 잠 충분히 자고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면역 체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양 공급 이런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게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게 동시에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첫 번째는 발열과 체온 조절 시스템의 붕괴 위험인데요. 이미 열이 난다는 것 자체가 몸의 온도 조절 장치가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신호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운동으로 열을 더 발생시키면 우리 몸의 냉각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그냥 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수준의 고체온증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심각한 탈수 그리고 그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 폭증 문제입니다. 열이 날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우리 몸은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 탈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피가 더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훨씬 더 격렬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심장하고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우려스럽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인데요. 바로 심근염, 즉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길 위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감기나 장염 같은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중에 일부는요, 직접 심장 근육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활동 중인 상태에서 특히 격렬한 운동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면 심장 안에서 바이러스가 더 증식하거나 염증 반응이 확 악화돼서 심근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했던 운동선수들이 감기 증상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훈련하다가 이 심근염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 증상이 있을 때 운동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의학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운동 수행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상 위험이 급증한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근력, 지구력, 균형 감각, 집중력 이런 운동 수행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기술적인 실수를 하거나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근육이 파열된다거나 인대가 손상된다거나 이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런 위험 요인들이 단순히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전체 위험을 훨씬 더 크게 증폭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탈수는 고체온증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계 부담을 더 가중시키죠. 또 바이러스 감염 상태에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결합되면 심근염 발생 가능성이나 그 중증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요. 부상 위험 역시 피로나 집중력 저하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가끔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러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소위 이제 전사마인드라고 하는데 이런 전사마인드라는 것이 전신 증상이 동반된 이런 질병 상황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접근 방식이에요.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 중에 한계를 넘어서는 것하고 몸이 명백하게 병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발열이나 몸살, 오한 같은 증상은 의지력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보내는 강력한 멈춤 신호 그리고 휴식 지침입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함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기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딱 인지하고 장기적인 건강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휴식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조절 능력이고 현명함의 표현입니다. 때로는요, 아프거나 심하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쉬지 못하는 행동 자체가 혹시 운동 중독이나 강박적 운동의 징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충분한 회복 없이 너무 과도한 훈련을 계속해서 몸이 적응에 실패하는 상태, 이른바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건 몸이 보내는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춰서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필요할 때 쉬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된 규율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몸이 아플 때마다 운동 여부를 매번 고민하는 대신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3단계 의사결정 가이드입니다. 자기 증상이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아주 가벼운 국소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코가 살짝 막히거나 목이 약간 칼칼한 정도? 이럴 텐데요. 이때는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 운동 강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무게는 그대로 유지하되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평소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강도랑 운동량을 모두 평소에 한 약 50% 정도로 크게 낮추는 가벼운 회복 세션처럼 수행하는 겁니다. 2단계는 조금 더 심한 국소 증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막힘이 좀 심하거나 기침이 나거나 목 통증이 꽤 뚜렷하게 느껴지는 경우, 여기서 이제 열은 없어야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한 가지 방법은 이제 1단계 두 번째 옵션이었던 그 회복 세션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후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악화되는지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사실 더 강력하게 권장하는 방법은 그냥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최소한 2일에서 4일 정도는 모든 운동을 완전히 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근육통이나 몸살 기운이 있거나 오한, 극심한 피로감 혹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 있을 때죠. 이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지는 딱 하나, 완전하고 절대적인 휴식이죠. 모든 전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최소한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훈련도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개인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중보건적인 책임감도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목 위 증상만 있는 아주 가벼운 감기라고 해도 대부분의 상기도 감염 질환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처럼 여러 사람이 기구를 공유하고 좀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는 환경은 감염 전파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은 몸이 아플 때는 증상이 가볍든 심하든 관계없이 되도록이면 공용 운동시설 이용은 자제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헬스장을 이용해야 된다면 운동 전후에 손소독 철저하게 하고 사용한 모든 기구나 매트 같은 것들은 소독 티슈로 꼼꼼하게 닦아내고 이렇게 평소보다 훨씬 강화된 위생 수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몸과 운동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 싸우려고 들지 말아라.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하고 체력이 좋아지는 건 역설적이게도 운동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운동 후에 쉬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몸이 아프다는 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외부 침입자와 싸우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일종의 비상회복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운동이라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건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피로감, 통증, 그리고 질병의 다양한 증상들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신호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운동을 계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우리 몸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몸이 주는 피드백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플 때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조급함을 느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휴식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회복과 더 나은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휴식은 훈련의 실패나 공백이 아니에요. 훈련 과정의 필수적이고 생산적인 일부입니다.
아플 때 몸의 요구에 맞춰서 지능적으로 휴식하면 질병 자체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강해진 상태로 훈련에 복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운동 세션 하나하나라는 그 전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지속 가능한 건강과 발전이라는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휴식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술 중 하나입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